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9%, 종사자 수의 88%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명을 띠고 21대 국회에 입성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김경만 당선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에서 30년간 일하면서 경제정책 본부장까지 지낸 최고의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 워낙 오래 일하셨는데 네. 제가 아까 9988 얘기했지만 요즘은 종사자 수가 88%까지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종사자 순으로 했을 때는 9988의 개념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중소기업 개념이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9983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건배사도 중소기업인들이 건배사를 9988을 많이 하시던데 9983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올해 이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김경만 당선자 외에도 어제 여기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오셨습니다. 그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분들이 비례의원으로 한 5분 정도 되세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좀 많아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그 경제 시국에 우리가 국회에 진출하게 돼서 마음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때 이들을 대표하는 다수의 기업인들과 또 현장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의 유중한 부분을 살리는 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우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여야가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잘 협력해서 많은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경만 당선인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별하게 역점을 두고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참으로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15 총선이 주는 의미가 한 3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러한 위기 극복을 통해서 최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만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를 살리고 난 다음에 흔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것도 국회에서의 역할을 또 가져가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우리 김경만 당선인께서는 1호 법안이랄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그런 게 이미 마음속에 서 계시는 거죠?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계 수곤사항이 중소기업 부를 갖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는 부처가 있었을 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강요회의에 나가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60만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307만이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자영업 비서관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도 만들어지고 자영업 비서관제도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거버넌스와 몸통 부분은 잘 돼 있는데 이 정책의 하부 기관이 실제 집행 기관이 제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나의 일원화됐을 때 몸통과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쉽게도 금융과 보증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해 있지 않고 금융위원회 소관 감독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금융회사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기업은행의 주 대상은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의 핵심이 금융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선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 부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허들이 발생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금융과 보증 업무가 이 다소 이원화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신속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산하기관의 이동이라는 게 또 이전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하고 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행과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 소속인데 이걸 중소벤처부로 옮기려면 이제 그 어떤 법안 이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계신 그 법안의 내용은 뭡니까? 법안 이름이랄까? 중소기업 금융보증체계의 일원화인데요. 중소기업 금융보증체계 일원화법.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보증 업무가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네. 기술보증기금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돼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신용보증기금은 예산 편성권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데 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또 금융위원회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속성상 또 그쪽 부분에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협의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관할 부처가 또 안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옮기는데 부분도 좀 시간이 있겠죠. 걸리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네. 지원의 적체 현상이랄까, 뭐 보증을 받는데도 오래 걸린다,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직접적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밀리는 과정에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들 현상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증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금융기관에 창구를 놓고 해서 대출받는 부분은 직접 또 실행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보증과 금융 부분이 따로 놀고 또 금융기관들도 우리 정부에서는 정말 위기 상황이고 전시 상황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네. 또 그 금융기관장들에게 네. 이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집행해 가지고 일선에서 창구까지 이렇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금융기관의 속성상 네. 우리가 점검하고 안전 유지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소진공이라든지 지역 신보와 금융기관의 조금 손발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됐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이 정책을 어떻게 좀 잘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 마스크 문제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있어서 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네. 최소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이라도 살려야만이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데 모든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전에 뭐 32조다. 또 1차 대책을 통해서 100조 플러스 알파 대책이다. 또 3, 4차 대책회의를 통해서 14조 4천억 원의 금융지원 대책을 이렇게 내놓고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일선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그 돌아오는 만기 자금의 연장뿐만 아니라 이자 부분을 유예해 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절실히 운영장을 필요로 했던 기업들과 소상공인들한테는 매우 절실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자금 집행에 있어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일선 현장에서도 가장 바라는 것이 신속성하고 속도입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일선 현장에서 네. 또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모든 돌아오는 만기 자금에 대해서 6개월 연장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자 부분도 유예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허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점검하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대기업과의 이제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뭐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양극화 문제가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도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영업이익은 22%를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임금만 보더라도 대기업은 501만을 받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34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2.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또는 중견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협력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약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이 납품하는 납품 단가가 공정하게 보장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와치가 필요하고요. 납품 단가 문제. 두 번째로는 대기업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아이라고 비교했을 때 대기업인 어른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빼앗는 것이 아이한테 그 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 과자를 빼앗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인 중소기업한테는 기술을 빼앗김으로 해서 그 기업이 어렵게는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술 탈취 이 부분은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리가 한일 수출 규제를 통해서 협력 중소기업의 육성이야말로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하나의 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 간다라는 이런 사회적 문화적 확산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뭐 스마트 경제 시대에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의존하지만 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쟁력에서 핵심은 생산성 향상인데요. 우리가 전통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팩터리라는 스마트 공장 도입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최소한 제조업이 6만 개라고 쳤을 때 이 중에 한 3만 개까지는 우리가 스마트 팩터리 도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선진국 수준 못지않게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원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저희도 삼성이나 뭐 포스코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기술 개발과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실 우리 김경만 당선인께서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2번이었거든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김경만 당선인께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자세로 우리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국회에서 좀 일을 할 건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유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또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 체력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은 정말 우리 경제 회복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극복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 생산업체와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전통 중소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여야가 이런 부분에 경제를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국회,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김경만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